주목해봐. 여러분, 여기 생체계와 상호작용 5단원은요, 총 커다랗게 두 개 단락으로 나뉘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 나뉩니다. 이 전반부는요, 생물적 요소 관계하고 비생물적 요소 관계를 묻는 것이 전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에너지 흐름,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이론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끝날 때 제가 시험지를 뭉탱이로 줄 거고, 이쪽 부분은 테스트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제가 준 프린트만 열심히 풀게 되면 이쪽은 다 맞습니다. 무조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허투루 타선을 그럴 타선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선생님이 준 문제를 충분히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전반부가 끝날 때 뭉티를 주는 프린트 있죠? 그거 열심히 푸시면 뭐 서로 교체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반복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들 없이 무난하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이쪽 파트는요, 방형구법만 조심하세요. 방형구법.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응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개념만 정확히 한다면 틀릴 일도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페이지 260쪽에 보시면 생태계와 개체군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군에 대한 얘기들은 배웠어요. 그러나 거기서 빠진 게 뭐냐? 바로 군집입니다. 군집. 알겠죠? 그러니까 군집과 군집 간의 상호작용이 부분이 빠졌고 개체와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내신에서는 출제될 우려가 좀 많습니다. 수능은요, 이 파트가 두 문항, 뒤 후반부 파트가 두 문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항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전반부 후반부 해서 한 문항 한 문항이 나올 때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유전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킬러 문항이. 그러니까 여기는 기출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생태계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순차적으로 보세요. 제일 먼저 개체가 있죠. 이 개체는 하나하나의 생명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들 사이라고 하는 거, 개체에서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개체를 갖고 따지는 게 뭐 있죠? 예를 들어서 개체가 서로 똑같지가 않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을 살필 때 개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개체 따지면 너희들 형제 있죠? 형제자매들. 다 각자 개체예요. 부모님이랑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개체가 다 특징이 다르죠. 그게 개체, 주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뭉쳐있는 게 개체군이에요. 이때부터 조금 전문 용어가 필요합니다. 개체군은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에요. 종의 관계에 속한 애들이고, 사람은 개체가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같은 개체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일정한 지역에 같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생식을 통해서 유전될 수 있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개체군이라 하는데, 실제로는요, 거기 지리적으로 다르면 서로 다른 개체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체군에서 사막여우와 온대여우와 북극여우는 서로 다른 개체군이에요. 같은 여우지만. 알았죠? 같은 여우지만 서로 다른 개체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개체군들이 다양하게 퍼져 있으면 종이 다양한 거잖아요. 그런 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체군들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가 군집이라고 말한다면, 군집은요, 복잡할수록 안정한 곳이라고 불러요. 군집은 개체군이 복잡하게 존재할수록 안정하다. 생태계 평형을 이루기 쉽다. 이건 왜 그럴까? 먹이 사슬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군집이 복잡해지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밑에 생태적 지위가 낮은 애들 중 일부가 사라져도 그 사슬이 계속 유지됩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군집들이 뭉쳐서 생기는 게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군집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개체군들의 서열이 결정이 돼요. 얘가 피식자냐, 얘가 포식자냐. 혹은 얘가 생산자냐, 얘가 분해자냐. 군집에서는 그런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 개체군이 합쳐져서 군집이 되는데 얘는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생산자. 그 다음에 분해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커다랗게 우리가 분류를 하죠. 군집 속에 있는 애들 중에.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두 번째,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거기에 생물적 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생물적 요인이라고 불리는 애들. 바로 군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군집 중에 우리가 보통 역할에 따라 나눕니다. 커다랗게. 생산자라고 나뉘고요. 분해자라고 나뉘고요. 소비자라고 나뉘죠. 자,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산자는요, 무기물의 형태를 유기물로 바꾸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물이라면 CO2나 H2O를 누굴 통해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유기물, 포도당으로 발생시키는. 이건 곧 무슨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죠. 에너지적 전환 관계를 해주는 이런 애들이 생산자다.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그다음 초지에 있는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모두 생산자인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먹이 피라미드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먹이 피라미드. 먹이 피라미드에서 여러분들 생산자, 소비자 중에 누가 뚱뚱했어요? 당연히 생산자가 뚱뚱했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먹이 피라미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거란 말이야. 1, 2, 3. 1, 2, 3 하지 말자. 헷갈린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생산자냐? 당연히 기억이 생산자고 니은은 몇 차 소비자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초식동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리을, 미음, 비읍. 누가 생산자냐? 리을이 생산자야.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이 둘의 차이는 이거야. 둘이 조건을 준다는 거야. 얘들의 총 생산량은 동일하대. 광합성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기억과 리을은 전체 개수차에서 저런 차이를 보이느냐? 하나는 초원이고, 초원이면 뭐가 우점종이야? 대부분 존재하는 개체가 누굴까? 풀이겠지, 풀. 근데 쟤는 열대우림인 거야. 열대우림이면 누가 주로 존재할까? 나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개체수로 따지면 풀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총 생산량이 같으려면. 나무는 그만큼의 개체수가 없어도 낙엽이 있으니까,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총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런 게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예전에. 알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생태 피라미드 자체에서 맨 밑에가 생산자인 건 맞는데 그게 주로
풀이냐, 열대 우림이냐, 따라서 저렇게 커다란 개체수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봐. 근데 조건은 반드시 준다. 총 생산량이 같다면이라는 조건을 줘. 그러면 당연히 작은 공장이 수십 개 있는 것보다는 큰 공장 몇 개가 있는 게 또 생산량이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생산자는 어쨌든 광합성을 하는 개체들을 그리고 그런 군집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게 그냥 전문 용어로 부른다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한다고? 독립영양생물. 스스로가 다른 군집 이런 개체들이 필요 없이 먹이 필요 없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만들어서 먹는다. 독립영양생물. 자, 그 다음 분해자는 뭐냐? 이 분해자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뭘로 바꾸는 애들이야? 무기물로 바꾸는 애들이야. 반대로 유기물을 뭘로? 무기물로 바꾸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혹은 버섯, 균류 이런 것들이 다 누구다? 분해자라고 하거든. 니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분해자들은 말이다. 스스로 생장하겠냐 안 하겠냐? 분해자는 생장이 안 해. 지금 뭐야? 하지 왜 안 하겠냐? 하지. 얘들도 질산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얘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겠냐 없겠냐? 필요해. 얘들도 생물이야. 분해자도. 그럼 얘가 세포 호흡을 하겠냐 안 하겠냐? 세포 호흡을 하려면 유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분해해갖고 무기물로 바꾸는 애들인데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 이화냐 동화냐? 그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냐 에너지가 흡수되냐? 만들어지지? 이화가 발열이잖아. 그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야 돼. 알았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두 것도 없지만 그냥 분해자가 이런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해자도 일종의 먹이가 있어야 돼. 우리가 소비자만 먹이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당연히 소비자는 먹이가 있어야죠. 얘들 같은 경우 세포호흡을 통해서 먹이를 끌어들여서 그걸 이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종속 영양생물이지만 이 둘 다가 이겁니다. 얘는 독립영양생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은 먹이가 있어야 된다. 분해자 또한 어떤 생명체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얘들도.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거 요것도 가능한데 얘들아 분해자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면 반작용을 가능해. 반작용 중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변형을 해서 어디로? 토양으로 이동시키는, 다시 말해서 비생물적 요소로 이 무기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얘들이 해.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해지는 건 얘들 때문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건 분해자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름을 준다고 죠. 밭에다가. 그럼 걔가 거기서 분해가 되거든요. 다 쟤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다. 그 다음 소비자는 우리가 보통 소비자 그럼 몇 차까지 있어요? 4차까지 존재하거든요.
4차까지 존재를 하는데 그 이상은 분류를 하지 않아요. 잘. 가장 상위 쪽 먹이 지위가 높은 애들이 그래도 인간이 그쪽에 해당되고요. 포식자들이 일반적으로 그쪽에 해당되겠죠. 얘들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위쪽에 해당되며 그 먹이를 뭐 하면서 포식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 1차는 피식자가 누군지 보세요. 1차의 피식자는 생산자가 피식자예요. 하지만 2차는 이때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꼭 3차를 4차가 먹고 그러진 않아요. 지들끼리 안 먹는 것도 있지만 피식, 포식 관계를 보면 1차의 피식자는 생산자가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스스로 죽기도 하고 고사량이라 하거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이 생산자가 누구 쪽으로 1차 소비자 쪽으로 넘어가는 이 량을 섭식량이라고 그래요. 요걸 섭식량. 그러니까 섭식량이 1차로 넘어가면 그게 1차의 에너지량이 돼요. 알겠죠? 그 정도. 그래서 예를 좀 들어준다면 생산자는 어떤 게 있어요? 식물이나 조류 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식물과 조류는 달라요. 여러분 해조류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해조류 미역, 그 다음에 김, 다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여러분 해조류라고 해가지고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에 가까워요. 미역국이 여러분 고깃국물이에요, 여러분. 미역국이. 그러니까 식물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류가 바로 해조류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분해자는 어떤 것들하고 세균. 얘들은 예로서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니네 곰팡이 중에 유명한 애가 누구야? 푸른 곰팡이죠. 페니실린 주성분. 그런 애들이 분해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누가요? 여러분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모두 분해자에 해당돼요. 동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식, 육식, 그 다음에 잡식. 인간은 잡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다 무엇이다? 소비자에 해당한다. 그 먹이 지위에 따라 1차냐, 2차냐, 3차의 차이가 있을 뿐. 됐죠? 그럼 이걸로만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냐? 아닙니다.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존재해요. (1번과) (2번) 관계가 이 소단원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봐요. 비생물적 요인은 뭐뭐뭐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온도, 습도, 빛, 그 다음에 뭐 강, 바다, 그 다음에 갯벌, 이런 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비생물적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261쪽에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해가지고 그림 하나 보이죠? 100%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 자꾸 보게 돼요. 뭐 자꾸 두드려요, 거기다가. 경수도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물적 요인이 존재해요. 근데 이 생물적 요인도
생산자가 있고요. 분해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이 상호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개체군으로 표현하는 표도 되게 많아요. 개체군 1, 개체군 2, 개체군 3. 그리고 그 개체군을 물어봐요. 그럼 그 특징을 보고 얘들이 분해자인지 생산자인지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게 시험 문제들이 너무 얘를 수대로 만들어지니까 봐봐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통 작용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눕니다. 시험엔 작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작용.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저 생물적 요인한테 어떤 작용을 주느냐. 그럼 반대로 반작용도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잘 나오겠죠. 나와야 이런 거 나올까요? 아까 분해자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서 토양으로 바꾼다 했죠. 그게 반작용입니다. 또 하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한다. 뭡니까? 잘 보세요.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까지는 작용이에요. 빛을 이용하거나 CO2나 H2오를 이용하겠죠? 이건 작용이지만 그걸 통해 산소를 발생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산소를 발생한다. 그럼 그건 반작용이 되는 거죠. 사람이 세포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발생한다. 뭐예요? 반작용이라고요. 식물이 뿌리를 가지고 바위를 부서뜨린다. 반작용이고요. 두더지나 지렁이가 토양에 공기가 돌아다닐수록 얘가 구멍을 파고 돌아다니는 이것도 역시 반작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작용이 나오는 것들은 볼 때마다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편적인 시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얘입니다. 작용.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은 뒷장에 가면 그런 문제들만 쭉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거기 기초 문제 보시고요. 자, 페이지 262쪽에 잠깐 가보세요. 262쪽에 그래프가 좀 보일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요.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만 내신은 이쪽 부분이 너무 수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세요, 여러분. 거기 그래프라는 게 보이거든. 자, 작용 중에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죠. 이걸 작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빛이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로 나와요. 일단 빛의 양, 세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빛의 파장 영역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광합성량 쪽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게 사실 뒤쪽에 에너지 이동과 물질의 순환까지 가야 요게 그래프가 해석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여기는 그 그래프적 해석은 뒤쪽에 가서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설명을 해주고 지금은 요 정도로 볼까요? 빛의 세기. 그러면 양엽식물, 음엽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양엽식물과 음엽식물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표피 조직과 책상 조직과 울타리 조직을 해놨는데 거기에 울타리 조직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울타리 조직이 음엽식물과
양엽식물의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든 이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같은 양엽식물 안에서도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신에 나온 문제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게 뭐였냐면 울타리 조직 두께가 얇으면 음엽식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훅 하고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얇으면 음엽식물이구나. 아닙니다. 근데 답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다 따졌겠죠?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양지식물을 이렇게 보면 양지식물이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치는데 가지를 쭉쭉 뻗친단 말이야.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넓고 두꺼워요. 근데 이 밑에도 나무가 있는데 얘는 얇고 요렇게 되거든요. 책상 조직. 그러니까 양지식물의 잎 중에서도요.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의 두께는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울타리 조직 두께가 얇다고 음지식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양지식물의 잎 중에서도 일부는 울타리 조직이 얇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빛의 파장과 생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무엇을 어떤 빛까지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서식지가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조류는 거기에 적색광 해가지고 660 나노미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적색광 660 나노미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숫자가 크면 파장이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요 에너지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조류는 그 적색광 형태에서만의 광합성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합성은 말이에요. 청색광과 적색광 쪽에서 우세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엽록소 A, B, C가 있는데 그 엽록소마다 딱 맞는 파장이 존재를 하는데 녹조류들은 대부분 장파장의 적색광에만 반응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수심이 얼마 없어요. 왜? 장파장은 더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청색광까지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갈조류는 좀 더 깊은 곳까지 서식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청색광은 좀 더 깊은 곳까지 얘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그걸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가 40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런데 홍조류는 무슨 광까지? 그러니까 청색광의 일부까지, 그러니까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이렇게 존재하는데 황색광이 어디까지? 거기에는 녹조류, 홍조류. 녹조류는 적색광, 그 다음에 갈조류는 황색광, 홍조류는요 청색광의 가장 파장이 짧은 470. 여러분 410 정도가 보라색이거든. 470 정도 되면요 일단 보라색 다음으로 에너지가 센 햇빛 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홍조류는 그 470 나노미터인 단파장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까지 얘가 서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서식지가 더 넓어? 홍조류가 훨씬 넓고 이렇게 서식지가 넓은 애들이 적응을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파장별로 얘들이 짧은 청색광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홍조류가 좀 더 황색광과 청색광만 고집하는 애들보다는 서식지가 더 깊은 바닷속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이건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고 그래요.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사실 적색광, 황색광 이거보다는
단일 장일 식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자, 여기 요거 한번 적어 놓읍시다. 단일 식물이 뭐고 장일 식물이 뭐냐? 이게요, 이런 겁니다. 장일 식물, 단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낮의 길이가 긴 게 장일식물이 맞고요. 낮의 길이가 짧은 게 단일식물이 맞아요. 근데 식물은 밤을 계산합니다. 낮을 계산하지 않아요. 밤을 계산하고요. 밤에 특화된 호르몬을 분비해서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짧아졌네. 그럼 장일식물이 그것 때문에 개화를 하게 되고요. 밤의 길이가 길어졌네. 그것 때문에 단일식물이 개화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밖에 빛을 차단하고 꽃을 피울 거예요. 근데 단일식물이 꽃을 피울 거야. 그럼 단일식물은 지속적 암기가 바로 얘를 개화를 하는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 암기요. 다시 말해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단일식물이라 하면 12시간 이상의 밤의 길이가 보장되는 애들이야. 12시간 이상. 그러니까 암기의 지속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돼야 얘가 꽃을 피워야겠다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11시간 30분 전에 잘못하고 프레쉬를 탁 켰다 놨다. 그럼 리셋이 돼요. 리셋이. 그래서 개화가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연속적 암기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입니다. 12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연속적이에요.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상 되는 때 얘가 개화를 하잖아요. 그건 곧 반대로 가면 연속적 암기가 12시간 미만이요. 이걸로 정의를 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낮의 길이를 그러니까 명기를 그러니까 빛을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쬐요. 쬐어주다가 10시간, 12시간 정도 내 검은 암기를 딱 불 껐다 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계속 뭐만 생각해? 지속적 암기가 이것만 보는 거야. 응? 명기가 끊겼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 암기가 뭐 명기를 중간에 끄든 불을 켰다 끼든 지속적 암기가 6시간 미만이면 얘는 개화를 해버려. 알았어? 중요한 게 뭐라고? 암기. 중요한 게 암기다. 알겠지? 장일이든 단일이든 단일식물은 언제 꽃을 피우겠냐 그래서 가을에 꽃을 피우거든. 그래서 이런 예로 누가 있냐? 뭐 저거 코스모스, 그 다음 국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야. 요거는 참고적으로 외워. 뭐 독고마리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네 독고마리가 뭔지 알아? 알아요? 형서? 뭐예요? 열매? 그냥 산에 들어갔다 나오고 붙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독고마리예요. 얘들이 꽃을 가을에 펴요. 그러면 장일식물은 누가 있어요? 얘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꽃이 장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달래도 그렇죠. 장미도 그렇죠. 뭐든지 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일식물을 보시면 봄에 꽃을 피는 건데 거기 보면 다 신기한 애들 많죠. 양배추, 뭐 시금치, 붓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 벚꽃 이런 것들이 다 장일식물.
근데 이거 말고도 동물의 생식 시기도 이걸 따라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꾀꼬리나 새류, 새 같은 애들 있죠. 걔들은 다 봄에 알을 낳아요. 그런데 가을쯤에 새끼를 낳고 그러는 애들이 특별히 존재하는데, 그게 노루나 아니면 송어 있죠. 송어, 찬 물속에서 사는 애들. 그 애들이 가을에 생식을 합니다. 그때 아이를 낳고. 그래서 송어, 노루, 그 다음에 꾀꼬리, 닭, 이 조류 같은 경우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게 거의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봄. 그 다음에 추분쯤에 이제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는 애들이 송어, 노루, 이런 애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동물의 생식기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뒷면 넘어갑니다. 보셨다 합시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틈틈이 충전. 틈틈이 충전. 문을 열어놓은 줄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 90도니까 여기서 거기 차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여기 내려오고 있다가 내려와서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흉내나는 거야. 생기는 건지 알겠냐? 여기서 차가 내려와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때 올라가다 보니 그냥 만나는 거야. 어떻게 이곳에서 60도 부분에서 알겠나? 60도 부분에서 그냥 튼튼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튼튼하게 됩니다. 순간 이렇게 튀기잖아. 자, 여기 중요한 건 어디예요? 위가 아니라 아래잖아. 여기 똑같죠? 동쪽이죠? 북동쪽인데 여기 자체가 북쪽이기 때문에 얘는 북쪽에서 북쪽이라 해서 북동쪽이라고 하잖아. 얘를 북동쪽 뭐야? 북쪽에서 북쪽 내려오는 바람이잖아요. 편집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야. 됐냐? 여기 순환을 잘 보세요. 순환을 올라갔다가 여기서 30도 내려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 얘를 그리고 내려와서 만나서 올라갔다 내려와. 이 순환을 뭐라 그래? 여기를 헤드릭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페렐 순환. 여기를 순환이라고. 자, 문제는 없는데 밖에서 들어갈 때 뭐가 헤드릭 순환, 페렐 순환이라 하고 여기 무슨 순환이라 그래? 여기가 뜨거워서 올라가고 차가 내려온 거잖아. 이게 직접 순환이야. 직접 순환. 여기가 직접 순환. 여기 직접 순환. 어쩔 수 없이 올라가다 만나서 올라갈 때 여기는 간접적으로 만나서 보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친구들 내가 그런 거예요. 이 팁을 탁구니가 좋았나?
건이요? 누구한테 빌려준 것 같은데 안 가졌더라. 그지? 저 모르요. 빌려주지 않으면 책이 없을 리가 없네. 아니 그때 여기도 없고 책상이 신기하네. 이걸 보고 참 운동만 살짝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겠다. 천천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프에서 이렇게 또 지우라 일어나거라 네 이놈. 자, 빛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있거든. 온도의 작용을 받아서 생물적 요인 개체군은 어떤 변화를 보이나 했더니 대표적으로 사막 여우, 온대 여우, 북극 여우, 개체 크기가 이쪽 할수록 작고 이쪽 할수록 크더라. 그리고 말단 부위가 사막 여우는 되게 넓잖아. 열을 빼내기 위한 것으로 적응이 되었고, 북극 여우는 끝이 뭉툭하고 털로 덮여 있지 열을 발산되는 걸 막는 작용으로 적응을 하더라. 얘들은 말이다 서로 다른 개체군이다. 명심해라. 여우니까 다 똑같은 개체군이야 이러지 말고. 그 다음 오른쪽에 식물이 나와 있는데 온대지방에 있는 화렵수,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린다. 왜 그럴까? 몸에 그러니까 그 나무 개체 내에 삼투압을 높여서 겨울에 얼지 않게 동사되지 않으려고 조절하는 거야. 알았어요? 침엽수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낙엽을 하는 거. 이게 우리 낙엽하는 애들이 이제 잎이 평평하고 넓은 나무들. 그 침엽수인데 유일하게 낙엽을 행사하는 애가 누구예요? 대전에 많죠. 메타세콰이어 애들. 알았어요? 그런 애들은 침엽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리죠. 옛날, 그러니까 고대 생물이에요, 걔들은. 은행나무 같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 외의 애들, 잎이 평평하고 넓은 나무들 있죠? 플라타나스 같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뭐지도 얼굴 크기만 하게 떨어지잖아요. 걔들은 동사를 막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벌이는 행위. 그 다음,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 같은 경우 있죠? 얘네들은 겨우 내내는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워서 개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리꽃, 밀꽃, 장일식물이에요 다. 알겠죠? 봄에 개화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도에 따른 식물의 작용이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있거든요. 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달한 적응 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곤충류들은요, 그 개체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수분을 막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틴질이라는 말이 그건데요. 식물은 잎이 햇볕을 받는 부분이 맨질맨질하죠. 물방울이 싹 흘러 지나갈 만큼. 그런 거 큐티클층이라고 그래요. 식물은. 알았어요? 큐티클층으로 앞면이, 그리고 뒤쪽엔 기공이 발달했던 반면, 이 벌레들은 큐틴질로, 알았어요? 키틴질로 딱딱한 모양으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뭐 도마뱀 같은 애들 있죠. 또 뱀 같은 애들 있죠. 파충류들. 이런 애들은요, 딱딱한 껍질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식물들이 쭉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은 다른 건생이나 중생이나 스생이나 모두 육상 식물들은요 뿌리가 발달을 했어요. 알겠어요? 이게 물하고 가까운 곳이냐, 물이 적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제 수생 식물들은요 뿌리보다는 무슨 통기 조직이 발달했어요. 통기 조직, 공기가 이동하는. 알았어요? 수생 식물은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공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는 산소 함량으로 보세요. 산소 함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특히 멕시코가 이제 해발 3,000m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인의 적혈구가 1세제곱밀리미터당 500만 개예요. 그들은 700만 개 정도 됩니다.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살다 보니까 적혈구 숫자가 그렇게 커진 거죠. 그대로 딱 굳어진 겁니다. 적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요, 산소가 희박한 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평탄한 보통의 다른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폐활량이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멕시코가 뭘 잘합니까? 스포츠 중에. 축구를 잘하죠. 멕시코가 축구를 잘해요. 그쪽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야구 같은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량이 많이 필요한 운동에 얘들은 최적화된 애들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공기 쪽에서는요. 작용 쪽에서는 인간이 공기에 의해서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 숫자가 많구나라고 봤지만 반작용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동물들은 호흡을 통해서 CO2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O2를 내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에 종류별 질소산소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게 반작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토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토양의 영양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분해자였어요. 알죠? 세균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버섯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반대로 토양은 식물이나 뭐 식물류죠. 일반적인 식물인데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토양이 충분한 산소를 함유해서 분해자가 더 분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애들이죠. 알았습니까? 이런 것을 읽었을 때 이건 생물적 요인인 두더지나 지렁이가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것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이제 넘겨봅시다. 이제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작용과 반작용 과정을 충분히 봤고, 여기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리고 아까 빛의 파장 중에 뭐 나오죠? 장일 단위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온도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는 예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건 충분히 그냥 읽어보는 쪽으로. 자, 이제 여기서 강력히 100%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중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 그거 확실히 마스터하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개체군의 특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개체군의 특성이란 말은 뭐예요? 같은 종 내에서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체군 내에서의 특성을 배웠어요? 그럼 군집간 특성을 뒤에서 또 배우겠죠. 개체군 특성은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환경 저항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과 개체군 그래프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간에 상호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내시는. 뭐 텃세라든가 리더제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구분 잘하고.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요, 군집 간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면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문제만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개체군 상호작용은.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은
100% 나옵니다. 자, 이제 보러 갑시다. 여러분, 개체군의 밀도라고 써 있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단위 면적당 개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개체군의 밀도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잖아요. 대부분 밀도가 큰 애들이 그 지역의 우점종을 자처해요. 근데 그게 꼭 밀도만 갖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튼 밀도도 우점종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체군의 밀도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단위 면적 안에 개체들이 존재할 때 그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들 간의 생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먹이와 면적이 충분하다면 지들끼리 자손을 많이 뭐랄까요, 개체들의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출생 말고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입이라고 하죠. 뭐 새들 같은 거 날라왔다 쉬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절은 밀도가 큰데 어느 계절은 없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철새가 있다면.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잖아요. 철새들은. 그런 게 밀도를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기 보시면 사망인데 피식도 이거 뭐하지 못해요. 무시 못합니다. 피식도 잡아먹히면,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적이 있는 거지. 개들의 천적이 존재하면 또 피식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어떤 책 같은 걸 뒤져보면 옛날에는 이런 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새를 보기 힘들어요. 그런 새들의 특징이 뭐예요? 덩치가 크고 날지 못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밀도를 감소시키는, 포식에 의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런 밀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입니다. 요걸 잘 보십시오. 자, 세로축이 개체군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개체들은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한 출생량도 많아질 거지만 당연히 사망도 많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이론상 보시면 개체군은 이렇게 돼야 이 정상이에요. 이게 이론상 생장곡선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거기 써 있죠? 이론상의 생장곡선은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일정한 서식지 안에서 얘들이 시간당 얘들의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서 많아져야 되는데 개체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많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실제 생장곡선이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게 실제 생장곡선이에요. 우리는 이 갭 차이 있죠. 이 갭 차이. 이걸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왜 실제 생장곡선은 저렇게 그려지냐예요. 그럼 환경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잖아. 환경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 환경 저항이 뭘 것 같아요? 일단 먹이 부족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서식지가 포화되겠죠. 개체들이 많아지면. 일정한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심해져요? 개체 간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럼 뭐가 커질까요? 거기에 도태되는 애들은 죽겠죠? 사망률이 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생률과 사망률 관계를 예민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요 선 있죠, 요 선. 이게 뭐냐면 요때 일정하잖아요. 개체군이. 개체수가 일정하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개체군이래. 개체수. 이걸 최대한의 환경 수용력이라 불러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환경
수용력이요. 그러니까 이 기체는 이 서식지 안에서 이게 최대한의 포화된 상태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요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출생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요, 당연히. 죽지 않을까요? 죽죠, 당연히. 그럼 출생률과 사망률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해 갔어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 그래서 요 구간은 이런 구간이다. 만약에 분수로 쓴다면 출생률분의 사망률은 1인 거죠. 요 구간은.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어떨까요? 어쨌든 개체수는 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여기는 어쨌든 개체수는 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면밀히 물어보면 요 부분은 이차함수지만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요. 요 부분은. 맞죠? 근데 요 부분은 이차함수지만 기울기가 0보다 작죠. 여기를 부분적으로 묻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가 출생률이 더 많느냐. 물론 출생률이 사망률 큰데 누가 더 갭체가 크냐. 초반이죠. 초반. 초반은 사망률보다는 출생률이 더 많았고 후반부에 가면 그 갭이 줄었지만 그래도 출생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환경 수용력에 딱 도달하면 어떻다는 거죠? 그 출생률과 사망률은 동일해진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이건 거짓말인 거지. 알았니?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저항이 어떻다고 보는 거야? 커진다고 보는 거야. 환경 저항. 이 빨갛게 밑금친 부분이 뭐라고? 환경 저항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 시간대를 보잖아. 한 시간대를 본다면 여기보다는 봐봐. 요 구간보다는 요 구간이 여기 간격이 더 넓잖아. 환경 저항이 점점 크다라고 본다고. 이해 갔어 이거?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뒤에 가서 군집간 상호작용 같은 거 볼 때 개체수들 변화 그래프를 볼 수 있거든. 다 노란색으로 표현돼. 이건 실제 생장 곡선이 아니야. 이 노란색이 실제 생장 곡선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봐라. 이 환경 수용력이 얘들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개체도 하나 더 집어넣었어. 떨어져. 뚝 떨어져. 더군다나 먹이가 겹쳐? 둘 다 떨어져. 그리고 한쪽은 심지어 죽기도 해. 이게 바로 군집간 상호작용이야. 서로 다른 개체군. 지금 우리는 뭐만 보는 거야? 하나의 개체군만 본 거야. 하나의 개체군만 일정 서식지에 놓고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군 사이에서도 개체들 간의 경쟁이 있어서 일정한 서식지 안에서는 분명 환경 수용력에 따른 포화 상태의 그 마지막 도달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명심히 잘 봐라. 알겠죠? 자, 잘 들으세요. 개체수들이 뭉친 거, 최대 크기가 바로 뭐라고? 환경 수용력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밑에 탐구자료청에 효모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리기 해가지고 막 효모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여러분, 효모는요, 우리가 무산소 호흡하는 애라고 실험을 계속 합니다. 효모를. 그죠? 근데 효모는요, 산소 호흡도 합니다. 알았어요?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하고 급할 시에는 무산소 호흡도 한다는 거죠. 근데 얘들도 어느 먹이를 놓고 일정한 공간에 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 마음껏 생장하고 마음껏 소모 개체수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어떤 것이 존재한다? 먹이 부족이라든가 그 개체들의 경쟁이라든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커짐에 따른 서식 공간의 부족과 먹이 부족으로 인한 환경 수용력에 도달해서 끝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제 개체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265쪽으로 넘어가 봐요. 좀개구리 밥 개체군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갖고 실험을 해도 분명 이런
실제 생장 독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험은 무엇을 하나 변형을 준 겁니까? 환경 수용력이 과연 어떠한 외부 조건을 변화를 주면 더 커지냐를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존밥 개구리는 pH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환경 수용력을 보였다? 5지점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산성도가 커도 안 되고 너무 중성여도 안 되는데 5 정도에서 적당하게 얘들이 환경 수용력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이걸 그거 왜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작은 생명체 개체들일수록요 이 pH하고 온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 그건 여러분들 그 열대 고기인가 그 작은 거 있지? 그거 키워본 애들은 알걸? 그 염분 안 맞아도 다 죽잖아. 온도 안 맞아도 다 죽고. 왜 그럴까? 그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걔들 몸에는 물질 대사를 관장하는 효소라는 애들이 있어. 그 효소가 민감한 거야. pH하고 온도에. 알았어? 좀 다세포 생물군, 좀 더 큰 진화한 애들은 웬만한 것들은 견딘단 말이야. 아니면 심지어 적응도 해, 거기에. 근데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그 pH하고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물질 대사 쪽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외부 환경을 변화를 주면 요렇게 환경 적응력이 어떻게 된다? 환경 수용력이 커질 수 있다. 이거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종개구리 밥이 생명체잖아. 걔한테 뭐를 변형을 줘서 환경 수용력을 변화를 줬잖아. 작용이지 뭐요. pH 갖고 외부 환경에서 비생물적 요인을 갖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실험이. 아직 우리 상호관계 배우고 있어. 아직도 아직 안 넘어갔어. 알았어? 자, 밑에 내려가 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내신에. 알았어?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돼. 근데 재밌게 한번 들어봐. 이게 지금 수명과 개체 수야. 다시 수명과 개체 수를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렇게. 가로축은 수명이라고 해놨고 세로축은 개체의 숫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래프가 해석이 되면 돼. 그래프가 세 개 중에 하나지. 1, 2, 3형 중에 하나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진 애들이 뭐고? 투형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누구고? 이게 완형이고. 그 다음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게 누구고? 3형이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란색은 아기 때 안 죽는 거야. 알았냐? 그리고 서서히 나이 먹어서 죽어. 야, 이런 정도면 주변에 얘를 건드린 애들이 있을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럴 정도면 개체수를 많이 날까 적게 날까? 적게 낳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상당히 먹이 지위도 높고 그리고 상당히 고지능적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 굉장히 진심인 거. 이런 애들은 새끼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거든. 근데 반대로 3형 봐봐. 3형. 초반에 개체수가 급감하지. 이런 애들은 주위에 천적이 많다는 얘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새끼를 얘들이 확 뿌린다는 거야. 그리고 뭐뭐 있냐? 어류들이 그렇잖아. 거북이가 그렇고 악어가 그렇잖아. 근데 이것들 중에 이제 살아남기만 하면 뭐냐? 최고죠. 악어 봐봐요. 최대 푸시잖아. 그지? 마지막 살아남기만 하면. 근데 투형은 뭐냐? 그럭저럭이야. 투형은. 다람쥐 같은 애들. 아니면 그거 뭐야? 삐끗삐끗 나오는 거. 히드라? 강장류. 그런 애들이 그래. 이 투형이. 그래서 요건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1형 같은 경우는 부모의 보호를 잘 받는 애들이야. 그래서 좀 덩치가 크고 좀 포식자스러운 애들.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고 1형에. 외워. 사람. 그 다음 코끼리류들이 그래. 유대관계가 좋잖아. 걔들은. 심지어 걔들은 죽은 코끼리 사체를 보고
무리가 지나가다가 멈춰서 인사를 하고 갈 정도야. 안다는 거지, 걔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구냐? 돌사냥이라는 건데, 여기 돌사냥은 나는 유튜브에서만 봤거든요. 그것도 사냥당하는 것만 봤어요. 사냥을 당하는, 돌사냥들이 굽이 참 발달을 해서 막 굉장히 가파른 데를 잘 뛰어다녀요. 톡톡톡톡. 근데 그걸 잡아먹는 독수리가 잔인하더만, 걔들은. 가서 걔를 부리로 확 잡고 같이 떨어져요, 아래로. 심지어 굴러요, 쿵당쿵당. 근데 그 걔들은 잡아서 떨어뜨리는데 놓거든요. 놔서 얘가 추락사는 애를 잡아먹고 그러는데 가끔은 자기가 발톱을 못 빼갖고 같이 구르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부상을 입어서 죽는 독수리도 있고. 근데 걔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넓은 평야가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새끼를 조절한대. 그래서 새끼가 적게 나오는데 그만큼 오래 살아남는 거지. 무리가 보호를 하니까. 자, 쓰리형 한번 가봐. 쓰리형. 갑자기 쓰리형. 가보면 뭐가 있냐면 초기에 사망률이 높은 뭐 고등어? 야, 고등어는 그냥 여러 가지 오리 중에 하나야. 니네 그 문어 봤냐, 문어? 문어 새끼 엄청 낳는 거 알지? 문어가 새끼를 엄청나게 낳거든? 그럼 문어가 그걸 보호한다, 어미가. 어미가 보호해. 어미가 아무것도 안 먹고 보호해. 그 다 보호하고 뜯겨먹어, 주변에. 다른 물고기들이 걔를 다 뜯어먹어. 특히 개들이 와서. 원래 이게 문어가 개를 사냥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다 뜯어먹어, 엄마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가 보호해. 그리고 애들이 아래에 가서 나가지? 그럼 물고기들이 회식이야. 돌아다니면서 야호! 다 회식이야. 얼마 안 살아남어. 근데 살아남으면 어때? 걔는 강자야, 주변에. 특히 문어는 텃새가 너무 강해서 일정 지역에 문어가 있어서 잡혔지? 그 지역은 문어 없어. 걔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알았냐?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애들이야. 막 포식자 오잖아? 색깔 싹 변하고. 그러다가 자기 이제 피식자, 먹잇감이 오잖아? 그러면 확 덮치고. 진짜. 사람을 알아봐서 다이버들이 자주 들어오잖아? 그럼 붙어갖고 논대. 자기한테 해를 주지 않는 생명체라는 걸 알아서. 그 정도로 지능이 좋은 애들이야. 자, 근데 이 형을 잠깐 봐봐. 다람쥐 등 초식 동물류, 여들 초식 동물류에 쥐가 포함될까 안 될까? 쥐는 잡식성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다람쥐 같은 애들은 말이야, 실제로 다람쥐가 초식만 하느냐? 그건 아니야.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알아? 살모사 새끼. 살모사들이 자기 엄마를 뚫고 나오잖아. 태생이잖아, 걔들은. 근데 그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면 다람쥐한테 잡혀서 먹어요. 다람쥐가 지렁이 같은 거 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람쥐들은 자기 우리에 낳을 수 있는 새끼만 딱 나놓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이 낳지도 않지만 서서히 사망과 출생의 일정에서 자기 수명을 다하는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빠르고 항상 부지런해. 얼마나 부지런해? 걔들은 했던 가을까지 먹이를 가주면 다 숨겨. 겨울에 먹으려고. 그래서 겨울에 그거 못 찾아서 죽는데. 그러니까 엄청 숨겨놔. 근데 그게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행동이라네. 씨를 다 심어 놓는 거라 애가 싹이던데. 도토리 같은 거 다 심어 놔가지고. 온대. 그러니까 그게 투형이 다람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히드라는 강장생물이야. 저 물속에 사는 애들. 좀 저능하지, 그 기러기 같은 조류들 중에 이 기러기가 특히 뭐를 잘하는지. 철새지, 철새. 기러기나 백조나 이런 새들이 새끼들 많이 낳지 않잖아. 그지? 뭐 청둥오리 이런 애들은 많이 낳잖아. 그러다가 누가 잡아먹냐? 보니까 뭐 외가리도 잡아먹대. 새끼 오리를. 그리고 펠리컨 뭐 그냥 비둘기도 잡아먹던데, 걔들은. 막 물고기도 새끼 오리 잡아먹고 막 그래. 덩치 큰 놈들은. 칠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류들 말고 철새류들 중에 일반적인 철새류들이 서식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많은 새끼를 안 낳아. 그래서 거의 일정한 그런 형태의 투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자. 자, 오른쪽에
개체군의 사망률 그래프 잠깐 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한 번 느닷없이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일령은 초기에 많이 안 죽고 나중에 뭐 자기 수명을 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령은 사망률이 어릴 때, 봐봐. 일령 자체는 어릴 때 굉장히 적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높아져. 이게 일형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런데 이형은 어떠냐? 초반에 사망률이 엄청 높아. 그런데 나중에 살아남으면 오래가. 거북이 봐. 거북이 새끼들 낳고 막 해변가로 달리는데 새끼 막 새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잖아. 근데 살아남으면 어때? 수백 년을 살아 걔는. 알겠어요? 그런 거. 근데 이형, 다람쥐니 기러기니 이런 애들은 그냥 일정의 사망률이 어릴 때도 그 다음에 성견이 돼서도 혹은 성체가 돼서도 똑같아. 일정해. 자, 밑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봐봐. 이 그림은 니들이 조금만 봐도 이해할 거야. 일단 발전형이라는 건 저 아래 영건들이 많다는 얘기지. 새끼들이 많아. 그런데 쇠퇴형은 잘 봐봐. 노인네들은 엄청 많고 애들은 적고. 자,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뭘까? 셋 중에 너네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나라 니네 돌아다니면서 니네 여기 사니까 모르지. 쌤은 운동을 하러 가고 뭐 아침에 이제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돌아다니잖아. 선생님이 근무를 하러 가는 곳은 너희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많아. 근데 운동을 하러 가는 곳은 이제 시골이거든. 막 세종시 그 태평리 막 그쪽 안쪽으로 니들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그냥 그 마을 자체가. 너 같은 애들이 없다니까? 간혹, 젊은이다라고 하면 두 발로 걷는 분 젊은이야. 다 이거야. 이 밀고 다니거나, 다 허리 굽히거나. 그 정도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쇠퇴형이야. 알았니? 뭐, 근데 프랭카드 붙었대. 다시 뭐 출생률이 1%대를 넘고 막. 니네가 참 힘들 것 같아. 너네가 이제 20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거 막 부족해지고 막. 열심히 살아. 뭐 잘할 때도 있었겠지. 선생님이 잘할 때가 가운데였어, 안정형. 사람이 참 많았었어, 우리 때. 지금, 야, 니네 지금 반에 몇 명이요? 몇 명 수업해, 반에? 몇 명 있어, 너 반에? 24명. 24명? 너네는 몇 명 있어? 24명? 너네 24명? 뭐 맞췄어? 너네 몇 명이요? 12명? 아, 깜짝 놀랐네. 채율이 몇 명이야? 니네 반에 몇 명이냐고 조는 애가. 23명이 졸어? 야, 이씨. 다 조네? 아, 20명 때? 우리 때 반에 60명 있었어. 한 반에. 그런 반이, 선생님이 총구석에 있거든? 학교 총구석인데, 그런 반이 10개 반이야. 그 정도로 애들이 많아서 전교생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 너네 다 알지? 뭐, 친하진 않지만 얼굴 보면 알잖아, 대충. 그 정도로 인구가 엄청 작아졌다는 거지. 그렇대. 그냥 그런 건 보고 그냥 그렇구나. 자, 얘들아 넘겨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페이지 266쪽에 뭐가 있냐면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거 잘 봐.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 그래프 한 번쯤은 나온다, 시험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잖아. 개체군이 뭔데? 종이잖아. 같은 종끼리 그 주기적 변동이야. 그럼 뭐 볼 거냐고, 니들이. 작용. 그거 보는 거라고.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작용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돌말 개체 수를 보는 거야. 돌말이라는 생명체의 개체 수를 보는 거거든. 그 돌말이 색깔이 뭔가 봐봐. 뭐 초록색, 그래서 파란 색깔이지. 지금 생명 아닌 사람 보이지? 돌말 개체수가 파란색인데 얘가 겨우 내내 작았어, 개체수가.
그런데 그 돌말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료는 상당히 높았거든. 그럼 무슨 얘기지? 얘들의 환경 저항은 먹이가 아니었던 거야. 뭐였어? 수온이랑 빛의 쐐기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지. 얘들의 환경 저항은. 이해갔니? 그 봄이 됐어. 먹이도 많겠다. 수온도 올라가겠다. 빛도 세겠다. 먹었지 뭐. 그 개체수가 쫙 늘어났네. 그런데 갑자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고 왜 떨어진 거야? 자, 이때의 환경 저항은 뭐였던 거야? 먹이였던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냐? 그러니까 개체수가 급감을 한 거지. 충분히 빛이나 수온은 충분하게 줬는데 먹잇감이 별로 없어 같이 준 거야. 그래서 3번까지 시름시름 여름까지 간 거야. 자, 그러다가 염류가 다시 늘어났지. 그러니까 돌말의 개체수 같이 늘어났지. 그런데 염류가 확 늘어난 동안 돌말은 다시 줄어. 왜 그럴까? 수온이나 빛이 받쳐주질 않는 거야. 그때부터 또. 이해 갔냐? 그래프 해석돼? 책 갖고 뭐 하는 건데? 그거 네 책 아니지? 내 거지? 네 거요? 아이씨. 까비. 한 질러봤어. 혹시나, 맞아요. 뭐 이럴 줄 알고. 자, 여러분, 환경 저항이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다만,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서식지를 정해놓고 해야 되겠죠. 면적을 일정하게 놓고. 알겠죠? 자, 그 밑에는 뭘 알려주는 거냐? 잘 보세요. 개체 수가 하나의 개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개체군이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는 개체군 내에서만 경쟁하고 뭐 먹잇감 때문에 고민하고 서식지의 면적 이런 거 했는데 다른 개체군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얘들이 천적이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개체군 이상이 되었는데 얘들이 주기적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야. 자, 여기서 평소에 상식이 있는 친구라면 먹이 지위가 높으면 개체수가 많아 줄어? 줄어. 너네 사자가 많어? 사슴이 많어? 당연히 지금 보니까 앞에서 막 튀고 있는 높은 개체수를 갖는 애들은 눈신토끼야. 이거 뭐 1차 소비자잖아. 근데 스라소니가 개를 잡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았니? 개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얘들도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넘어서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평형이거든. 자, 인간이 이거에 관여해서 개피를 본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인간이 이거를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많이 들었을 거니까 일본이요. 남쪽에 무슨 뱀이더라? 이름이 있던데. 시바인가? 그건 개 이름이죠. 그 어떤 뱀이 있어요. 그 뱀 때문에 1년에 수십 명이 죽는데요. 독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밀리면 막 그 비상벨을 눌러서 응급 뭐 애들이 출동해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체도 만들어 보고 모두 준비하는데 그 뱀이 죽질 않는 거야. 잡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좀 멍청한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옛날인 거니까, 80년대 초니까. 공무원 하나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생명체 하나, 이름이 뭐더라, 걔가 또 까먹었네. 작은 놈인데, 이 코브라를 잡아먹는 거야. 예? 얘가. 공격해가지고 코브라를 잡아먹는 거야. 몽구스. 그래, 몽구스다. 이 몽구스가 코브라를 잡아먹는 걸 보고 야, 이 정도 전투력 있는 놈이면 우리 뱀쯤은 문제없겠다 싶어갖고 걔를 수십 마리인가 가지고 온 거야. 수십 마리. 실험적인 명목으로. 그러니까 풀어놨네? 뱀이 안 줄어. 근데 엉뚱한 생명들이 죽는 거야. 토착 생물들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몽구스가 먹이가 없으면 뱀하고 싸우는 거야. 먹이가 없으면. 근데 너 같으면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엄청 큰 놈이 있는데 싸울 놈이 없으면 걔랑 싸우지만 옆에 조그만 놈이 계속 개 때리고 다니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손쉽게 먹을 먹이가 많으니까 뱀하고 싸우질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가 수만 마리로 커졌어, 몽구스가. 수만 마리로. 그 피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철책을 치고 사냥을 하고, 근데 얘가 북상을 하는 거야. 일본 전역으로 북상을 하는 거야. 지금 포기했어.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저기 같은 호주 같은 경우는 토끼가 없었어요, 원래 호주에. 근데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사냥할 게 없으니까 캥거루 갖고 사냥할 수는 없잖아. 캥거루 덩치가 이런데 맞으면 뭐 발톱 이만한데. 그래서 토끼를 몇십 마리인가 갖고 왔대. 그것도 지금 국가적 문제예요. 토끼가 너무 많아갖고. 이 토끼를 제거하려고 바이러스도 뿌리고 군대도 출동시켰었대요. 기관총으로 잡기도 하고. 이제는 포기.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교과 과정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지금 자체의 생태계를 건드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90년 이후부터 이게 굉장히 그 외래종에 대한 그 인식이 커졌는데 그 전에 데려온 애가 다 황소개구리 뭐 이런 애들이에요. 베스 뭐 이런 애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소개구리. 그때 작살났잖아. 근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호주 올림픽에 한번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간날 전원 다 회항했어요. 축구선수 하나가 그 축구화에 흙을 안 털고 간 거야. 입국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뉴스가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흙 속에 다른 외래종이 있으면 안 된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저 중국 애들 엄청 잡히더만. 호주 애들한테. 그럼 열어보면 막, 과일, 뭐 말린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걔들은. 왜 그냥 이 호주 자체가 독창적인 그 생태계가 있어요. 형성이 돼 있고. 마치 저기처럼. 저 어디야? 그 아프리카. 있잖아. 원숭이에 뭐지 걔? 왜 자꾸 까먹냐? 그 섬 마다가스카르. 아이 정말 아마존은 부끄럽게 씨. 그래요. 그쪽 지금 여기도 여러분 두 개의 개체군이 들어갔을 경우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인데 눈신토끼가 피식자죠. 그럼 포식자와 피식자가 먹이 사슬 관계로 이게 유지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태계는 항상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정작용을 통해서. 알겠지? 인간처럼 무차별 노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들끼리 유지를 해서 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페이지 267쪽 이 내용은 뭐냐면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개체군 내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개체끼리도 뭔가 환경 저항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소가. 분명히 첫 번째 텃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서식지를 넓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체 하나가 차지하는 서식지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텃세가 그겁니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문어도 자기 텃세를 유지하고요. 메기도 자기 텃세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어라는 물고기 알아요? 은어? 은어 먹어봤어요? 먹지.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은어라는 물고기가 회기성 어류인데 걔들이 없으면 피레미가 꽉 잡는데요. 가운데서. 곤충도 잡아먹고 수소곤충에 풀 뜯고 막 이러다가 은어들이 싹 밀려오면요. 피라미드 옆으로 싹 비킨대요. 그래서 풀만 뜯는 거야. 근데 은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돌멩이 하나를 갖고 자기 은신처를 찾아요. 메기도 그러거든요. 메기도 어느 한 영역을 딱 잡고 지나가면 다 먹어요. 다 공격하고. 근데 은어가 그래요. 돌멩이 하나하나마다 은어가 자기 서식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텃세가 강하면 이렇다는 거지. 근데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들도 이렇지만 이런 건 텃세가 아닐까요? 호랑이도 자기 영역이 있죠. 호랑이 혼자 살잖아요. 영역이 있죠. 그거 텃세 아니에요.
엄밀한 면에서는 그것도 텃새입니다. 영역이 넓어서 그렇죠. 자, 이런 텃새가 넓은 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들은 서식지가 넓어져요. 여러분,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호랑이가. 근데 백두산에 호랑이가 자꾸 출현한대요.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야, 호랑이가. 왜 그런가, 이제 어디 뭐 시사 다큐인가 걔들이 갔나 봐. 봤더니 시베리아에서 호랑이들이 새끼를 난대요. 근데 텃새가 너무 심하다니까 서식지가 넓어지잖아. 자기 서식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남아대는 거야, 새끼들이.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올해 호랑이는 혼자 있잖아요. 근데 남매가 같이 있는 호랑이들이 있고 막 별 호랑이들이 다 있나 봐. 돌연변이 중에 지금.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호랑이들이. 텃새가 이런 거랍니다. 자, 그 다음 텃새의 특징에 은어가 있고 물개가 있고 버들붕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은어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됐던 애들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은어는 또 분서 쪽에서 또 출현하거든요. 알았어요? 이건 내신용입니다. 개체간 상호작용은. 자, 순이제는 어디나 있죠, 여러분? 야, 니네들 뭐 키울 때 강아지 2-3마리만 있어 순이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빵 애들이 있습니다. 니네 반에 일진 있죠? 일장이 누구예요? 너예요? 너가 아닌 건 확실해요? 어때요, 니들은? 아, 그쪽은 전 상관없어요? 좋아요. 일장 할 만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소심자들만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순이제는 어디 생명체든 다 존재해요. 순이제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큰 뿔량이라든가 닭은 싸움을 통해 그러는데요. 하다못해 강아지들. 알겠어요? 그래도 순이제는 존재한다. 자, 리더제. 이건 적어보시면 되겠죠. 뭉쳐서 가는 애들. 가장 좋은 애들이 이제 철새죠. 기러기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무리지어 다닐 뭐 염소. 알겠습니까? 코끼리도 무리지어 다니고 사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리더제가 있는데 좀 특이한 리더제는 기러기는요. 막 달리다가 앞에 있는 애가 힘이 빠지면 다른 애가 앞에 서요. 걔들은 그 지구 자기력선을 본대요. 자기장을 눈으로. 그거 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힘이 세고 그런 게 아니라 앞장서서 달리는 거. 근데 다른 애들은 좀 리더가 이끌죠. 하이에나는 누가 리더예요? 암컷. 늑대는요? 암컷. 암컷 자. 다음에 밑에 사회생활, 이건 벌꿀, 개미, 그러니까 분업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업화되어 있는 애들. 그게 사회생활이고요. 가족생활은 뭉쳐있는 애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 사자들도요. 사들도 순이제잖아요. 수컷이 음식을 먹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먹거든요. 내장만 먹는데, 내장만. 우리처럼 뭐 갈비살 맛있는데, 이 걔들은 칼이 없으니까 부드러운 거부터 먹는데, 부드러운 거. 그래서 나중에 새끼들은 그 어미들이 한쪽을 비워놓는다네요. 저 아래 염통 쪽이나 이쪽을. 그리고 이제 팔 같은 거 이렇게 뜯어먹고 그러는데 다 못 먹어요. 걔들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발라낼 능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하이에나 오지, 거기에 남은 거 뭐 저기 독수리 오지 와가지고 그 나머지 걸 먹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한 마리가 잡히면. 그러니까 대부분 육식 동물들은 내장만 먹더라고, 내장만. 그것만 먹는데요.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가족끼리 있는 건데 사실 얘들도 좀 맹간한 건 숫사자들은 다 내보내잖아요. 숫사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호랑이도 어느 정도는 가족 생활을 해요. 암컷이. 그다음 어느 정도 되면 또 내보내고. 뭐 수달 같은 경우는 가족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수달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침팬지는 뭐라고 할래요? 사회생활이라고 할래요?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걔들도 순이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족생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 여기 페이지까지 273쪽까지 숙제를 해오십시오. 알았습니까?